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시는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 것하고 하지 헝 것하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 것하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